자, 지난 시간에 회사 등록 정보에서 시스템 환경 설정이라든지 사용자 권한 설정까지는 해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우리 전체적인 회계 관련 DB 마스터 관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항목이 기초정보 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초정보 관리에 뭐가 있나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 그 K랩에서 배웠던 거나 스마트에서 배웠던 거래처 등록 들어가 있죠. 근데 처음 보는 고정자금 등록이라는 것도 있네요.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등록이라는 것도 있고, 관리 내역 등록, 그 다음에 관련 여기 계정 과목이다, 그죠? 관련 계정 설정, 그 다음에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 이건 또 뭔가 맨 마지막에 계정 과목 등록도 나와 있죠. 즉 시스템 관리에서 시스템 관리자가 기초 정보로 등록해주는 항목들이 여기 전체적인 쭉 들어가 있잖아요. 시스템 관리자가 어떻게 회계 계정 과목까지 등록하지? 이따 내용을 한번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거래처 등록부터 어떻게 인전을 입력하는지 하나씩 또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프로그램을 ERP를 딱 키면 지난 시간까지 입력했던 것까지 끝났죠. 그런데 지금 여기 기초 정보 그 관리에 대한 걸 등록할 때에는 이 기초 정보는 시스템에 대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사 들어와서 여기 시스템 관리자로 들어갔지만 그 다음부터 여기 전체 기초 정보 관리는 누가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164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단 로그아웃 한 다음에요. 임영찬 정권을 갖고 있는 임영찬 직원으로 저기 접속을 다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 로그아웃 먼저 해주셔야 되고, 이전 사원 코드가 시스템 관리자가 아니라 누구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임영찬이라는 이 사원이, 이 직원이 지금부터 기초정보 관리를 세팅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좋았어요. 확인 누르시고요. 로그인 들어가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임영찬 씨가 하는 거고, 아까 우리 시스템 관리로 들어왔을 때는 메뉴가 여기 보시게 되면 시스템 관리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요거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모듈들이 왕창 다 생겼죠. 그죠? 왜 이게 생겼어요? 아까 정권 주면서 사원별로 모듈별로 권한을 다 줬죠. 그럼 거기에 링크된 사람들, 그런 모듈들이 다 생성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는 거는 우리 여기서 회계 관리를 주로 이제 할 거겠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시스템 관리에 관련된 거라든지 뭐 등등 해당되는 사항이 우리 그냥 과목 배울 때마다 거기가 특화돼서 거기 들어가서 해야 되는 작업들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회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회계 관리에서 세팅하는 것들이 좀 많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 기초 정보 관리를 갖다가 전체 회사 차원에서 등록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듈에서 등록하시는지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교재에서 나와 있는 164번 4페이지에 여기 이명찬 씨로 로그인했는데 거래처 등록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거래처 등록을 하려고 해요. 자, 그래서 틱해서 자, 거래처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거래처 등록을 어디서 하느냐 봤더니 시스템 관리에서 첫 번째 거죠. 자, 여기도 봐요. 더 늘어났죠. 아까는 회사 등록 정보 여기 눌러서 요 6가지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명찬이라는 사람으로 들어갔더니 기초 정보 관리, 초기 요월 관리, 마감 데이터 관리 이런 것도 떠 있죠. 이게 다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도 시스템 관리 있는 거긴 하지만 시스템 관리자가 여기 세팅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는 이해되셨죠? 시스템 관리자는 이런 전체 모듈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별, 모듈별 세팅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임영찬 씨가 이거를 세팅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여기 기초 정보 관리 좀 하라 그랬잖아요. 기초 거래처를 등록할 때에는 시스템 관리 메뉴에서 기초 정보 관리를 띵 클릭했더니 여기 일반 거래처, 금융 거래처 이렇게 막 나눠져 있죠. 그죠? 이것도 회사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 회사의 거래처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거래처에 대한 내용들은
164페이지 인형 교재를 보면서 거래처를 하나씩 등록을 해볼 거예요. 자, 교재를 읽어보니까 다음은 3일테크의 일반 거래처와 금융거래처 현황이래요. 거래처 등록을 수행하세요 되어 있고, 거래 시작일은 며칠로 하래요?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로 하라 그랬었죠. 자, 그러면 일반 거래처 주어졌으니까 일반 거래처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고요. 자, 거래처 코드는 우리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여기 코드 번호 입력할 때 1번이라고 쓰면 안 되고요. 여기는 000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주어진 코드 번호대로 00001번. 그다음에 거래처명은 영재전자. 자, 구분은 뭘로 해라고 돼 있냐? 일반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21781 15304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는 당연히 없고요. 대표자 성명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대표자는 이명재라고 되어 있죠. 임영재. 그다음에 업태 도소매 그다음에 종목은 전자제품에 그다음에 우편번호 주소. 우편번호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회로 13길 12. 왜 안 나오게? 로컬 DB가 있나? 응? 그렇네. 눈 좋은데 근데도 안 나와. 다른 분들은 다 나왔어요? 확인을 누르니까 안 나오지. 주의를 눌러야지. 참 재밌다, 그죠? 자,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주어진 자료 다 입력하셨죠? 다른 거 등록하라는 거 있나요? 없나요? 꼭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체크. 이거 그렇게 안 나오지 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거래처 그냥 여기 입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끝에까지 여기 커서가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등록이 저장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입력합니다. 두 번째 거는 한국테크. 한국테크. 입력 다 하신 분은 또 다른 거 하고 계세요. 101811227. 이름은 황재원. 업태는 도소매. 종목 도소매. 서비스. 전자제품 외.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10. 거래 시작일 안 고쳤다. 거래 시작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라 그랬었죠. 됐고, 영재전자도 아까 안 고쳤어. 2020년 1월 1일. 그 다음에 0003번.
파인 알테 주 파인 알텍은 박정우 제주 노수민 대구 동구 대구 신덕로 오케이 사가 없어. 그 다음에 2022년 1월 1일 00004 IBM 9 뭐야 대표자 성명은 임상 사업장 주소는 베넬랑 포인트 오 수민산업 사관리정유치 수민산업 제주 자 왜 서울특별시 중구 주 이술전자 일반 제주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264 생사
서울 성북구이고 서울 대한해운 대표자 이종민 택시 택시 가습길 14 보시시로 저기야 TT 뭐야 케이지크 세관 인천광역시 대로 자 일단 일반 거래처인 10개의 거래처를 우리가 한번 쭉 입력을 해 보셨죠. 일반도 있고 무역도 있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K랩이나 그다음에 스마트에서 배웠던 금융거래처 거래처 등록하는 건 별반 크게 차이 나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근데 여기 뭐가 많아요? 클릭할 게 되게 많죠. 일반 거래처가 별도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융거래처 별도로 되어 있죠. 금융거래처를 이번에는 클릭하셔서 열어보시고 거기 기업은행서부터 똑같은 방법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융거래처 등록에서 코드번호는 처음에 기업은행 10001번으로 등록을 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기업은행 해놓고 가로 해놓고 보통 항상 주어진 자료는 똑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라고 되어 있고요. 계좌번호도 하이픈 여러분이 직접 넣어서 입력해 주셔야 돼요. 754692-12-456 개설점은 어디라고 안 나와 있으니까 통과. 다른 거 자료 입력할 거 없으므로 얘도 통과. 계좌 개설일을 2022년 1월 1일 두 번째로는 10002 신한은행 가로 당좌 5번에 금융기관
계좌번호는 764502-01-047-418. 계산점은 역시 없고, 계산리를 굳이 넣어야 되나? 국민은행 214-154-237-654 계산점 없고요. 신한카드 사업자 등록번호는 106-81-110 카드 회원명 주 3일 체크 1006 삼성금융 프로 금융기관. 자, 우리 금융거래처 등록도 다 끝냈는데 우리 앞에서 배웠던 그 K랩이나 그다음에 그 스마트에이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금융기관 전체를 다 입력했죠. 카드사가 됐던 금융기관이 됐던 몽창 몰아서 금융거래처로 구분해서 입력을 한 거. 요거 좀 참 어려워요. 앞에서 해봤던 것들을 다 다룰 줄 아시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더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금융거래처 한번 쭉 다 입력을 해보셨고요. 입력된 결과는 교재 166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설명은 167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 거래처인 경우는 어떤 경우, 그다음에 금융거래처인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거기 꼭 알아두기라고 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사실상 프로그램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었었어요. 자, 두 번째로 고정자금 등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고정자금 등록은 또 뭘 얘기하라는 건가 봐야 되겠죠. 자, 고정자금이라고 얘기하는 건 주로 얘는 기초정보 자체가 아니라 저기 그 회계부서에서 어떤 쓰는 돈에 대한 거를 갖다 미리 결정해 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정자금을 등록할 때에는 회계부서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에서 금융거래처로 등록된 경우 고정자금 등록을 사용할 수 있다는데 고정자금 등록 금융거래처에서 바로 옆에 보시면 기초정보 관리에서 은행과 연결된 고정자금을 의미한다고 이해가 좀 되시겠죠. 은행에서 일정하게 고정적으로 뭘 어떻게 처리해주는 방법이 여기에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정자금 등록을 떠올리실 때는 은행하고 금융기관하고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금융거래처 등록에 옆에 뭐도 있다? 고정자금 등록하는 항목이 있더라.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고정자금 등록을 하라고 하는 것은 168페이지의 그 수행 내용으로 보니까 본사 사업장 문제부터 읽어봐야겠네. 3일테크의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매월 25일 전화요금이 고정적으로 자동 이체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고정자금 등록을 수행하세요 그런데 얘는 지금 기업은행 보통예금 계좌하고 연결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고정자금 등록을 클릭해 보세요. 그럼 사업장 코드는 어딘가요? 물어보고 있죠. 사업장은 우리 본사라고 했으니까 1000번 입력하면 될 것이고요. 며칠날 지출되는데요. 25일날 지출이 돼요. 요금은요. 적용은 전화요금 나갈 겁니다. 고정 등록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계정 과목은 뭘로 써야지 돼요? 여기 보면 여기 F2 누르면 계정 과목이 여기서 나와 있거든요. 여기다가 제세 공과금이라고 치니까 코드 번호 똑같이 나오죠. 코드 번호는 다르지만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죠. 그래서 그걸 선택하시고요. 금액은 평균 금액이 30만원 나가요. 여기도 플러스 키 누르게 되면 1000짜리 쓰이는 건 똑같고요. 기간은요. 우리 2022년 1월 1일부터 무한대로 회사가 존속하는 한 계속 나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 놓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금융기관을 지금 등록하고 어떤 그 은행에서 예금에서 고정자금이 이렇게 나가는 거, 특히나 전화요금이 30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구나. 입력한 건 됐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왜 등록해놔요? 실제로 전화요금이 30만원 정확히 나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등록해놓는 이유가 뭘까? 이거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요. 한 달에 보통 얼마 정도 쓴다? 30만원 정도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짤 때에는 전화요금이 1년간 평균 30만원 정도 나가더라는 걸 알게 되면 내년도에 전화요금 한 달에 30만원씩 얼마가 나가겠다? 360만원 정도 나간다는 거, 그 예산을 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죠. 여하튼 그런 걸 느끼라는 얘기고, 일단 고정자금 등록은 여기서 주어진 내용은 요거 하나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 여러분은 반드시 1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서 고정자금 등록해서 꼭 알아두기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꼭 잘 봐두셔야지 돼요. 지금은 많이 이것도 봐둬야지 익숙해질 테니까. 두 번째, 거기 1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등록하래요. 아니, 프로젝트 등록은 또 뭐야? 이렇게 따질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라고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기초정보관리에 프로젝트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걸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프로젝트 등록 이거냐? 자, 거기 1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여기 입력하는 게 주가 아니라 이게 어떤 내용들을 이런 데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용하는지 그거를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는 여기 S500이라고 우선 문제부터 읽어볼게요. 3일테크의 프로젝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젝트 등록을 수행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코드가 특이하게 S5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 바로 S500 하면 등록이 안 돼. 얘는 프로젝트를 등록할 때는요, 회사에서는 등등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그거 분류를 먼저 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분류 등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자, 프로젝트가 뭐가 있어요? 지금 우리 현재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S500이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죠. 코드 번호 지금 등록을 해줬고요. 분류명은 뭐라고 입력하랬어요?
잠깐만. 이게 그게 아닌가. 아, 그냥 입력해도 되나보다. 다시 이거 안 해도 되고, 이 코드 F2를 S 500 프로젝트명 여기다 등록하는 거였었네. 프로젝트 명도 있고 S500. 그다음에 뭐가 진행되고 있나요? 이 부 이거 스마트 펜 개발. 그다음에 얘는 완료됐대요. 0번. 자, 그러면 기간은 언제였었는데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진행됐던 거고요. 원청 회사는 화인알텍. 여기는 화인알텍 거래처가 있으니까 확인. 그다음에 원가 구분은 제조. 원가 구분은 제조.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 자, 주어진 자료 없으면 다음 거 그대로 입력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 S600. 여기도 이북 스마트 패드 개발. 자, 얘는 진행 중이고 프로젝트 기간은 2022년 3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파이널텍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가 구분은 얘도 제조. 그다음에 프로젝트 유형은 직접. 자,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프로젝트 등록하는 방법. 프로젝트 등록은 어디서 합니까? 기초정보관리에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해서 하라는 얘기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등록하는 것도 한번 입력을 해보셨고요. 교재 그 17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관리 내역을 등록하래요. 관리 내역도 프로젝트 메뉴 바로 밑에 보면은 관리 내역 등록이라고 있어요. 얘도 더블 클릭해 보시고요. 자, 여기서 등록하라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3일테크의 170페이지 보면 관리 내역 등록은 회사에서 주로 관리하는 항목을 공통 회계로 구분해서 조회 혹은 또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 항목을 추가적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금 문제에서는 관리 내역에 추가할 내용이 다음과 같대요. 그래서 관리 내역 등록을 수행해 보세요 그랬는데, 조회 구분은 회계사라 그랬죠. 여기 지금 조회 구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조회 구분이 항목이 공통으로 되어 있고 전체 항목 보니까 회계 밑에 또 있죠. 전체 나온 것보다도 우린 지금 회계 것만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조회 구분을 회계로 구분하신 다음에 거기 11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증빙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증빙 구분은 변경 가능한가요? 변경 불가능한가요? 요것도 아마 뒤에서 문제 풀어보셨으면 나온다는 걸 알 거예요. 관리 항목은 증빙 구분 여기 돼 있죠. 증빙 구분. 관리 내역. 관리 내역에서 10번 입금표라고 돼 있죠. 10번 지금 쭉 내려가면 9번 9A밖에 없죠. 요거 추가로 등록해달라 했던 거잖아요. 여기 클릭하셔서 10번 하고서는 엔터 띵 치고 뭐라고 써달래요? 입금표 엔터 치면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변경 가능 불가능. 변경 불가능한 거 빼놓고는
그냥 엔터 치면 변경 가능 그대로 되는 거죠. 엔터 치면 되겠고요. 또 하나 뭐 등록해달라 그러면 11번 해놓고서는 여기 지로 용지라고 해달래요. 얘도 이제 사용할 거고요. 얘도 변경 가능하게 된 거죠. F2 나오는 게 있나? 코드에 아무것도 없죠. 잘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코드 관리에서 11번 그 관리 내역 두 가지를 등록을 해보셨었고요. 자, 그 다음에 L3이라고 추가 등록 항목이 나와있죠. 핸드폰 번호에 대한 거. 이거는 또 어떻게 입력하는지 보자고요. 여기 추가 등록에다가는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왜냐면 지금 여기 공통이라든지 회계에다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에서 지금 여기 자체 지금 증빙 관리 항목 자체가 없잖아요. 지금 거기 L3이라고 해서 추가 등록이라고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은 관리 항목에 현재 지금 없어요. 그런데 L3으로 해서 관리 항목을 하나 더 등록해 주세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 항목 등록 나와 있는데 클릭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L 또는 M으로 시작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L 이렇게 써주시고요. 코드 번호는 3 이렇게 등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항목명은 뭐라고 되어 있나 봤더니 핸드폰 번호라고 되어 있네요. 핸드폰 번호. 자, 변경 가능 불가능? 변경 가능 불가능 항목이 없네 그런 말뜻이. 그러면 그냥 변경 가능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등록일은 며칠로? 2022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 이제 확인 눌러요. 확인 누르니까 관리 항목 등록이 되었다고 되어있죠. 자,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증빙구분 11번처럼 여기 핸드폰 번호에 대해서 두 가지를 입력해 달래요. 하나는 코드 번호 100번으로 관리 항목은 영업, 코드 번호는 4140 사용 여부 사용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200번 얘는 영업 9590 사용 여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관리 내역 관리 내역에서는 증빙 서류라든지 이렇게 계정들 우리가 추가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등록하는 그런 항목이 파트구나 라는 거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1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항목 관리 항목으로 L3에서는 핸드폰 번호 등록해 놓고 난 다음에 관리 항목이 등록되고 난 다음에 관리 항목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또 등록을 해 놓게 됐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의 설명은 172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고 그중에 거기 172페이지에 보시면 꼭 알아두기 나와 있죠. 거기 설명되어 있는 내용도 지금 제가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다섯 번째 뭐가 나와 있느냐면 관련 계정 과목을 등록하는 연습 문제가 나와 있네요. 근데 관련 그 계정 과목에 대한 거는 별도로 뭐죠? 설명된 게 없죠. 관련 계정 등록.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관련 계정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화면만 봐주세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자금 계정, 그 다음에 주요 계정, 그 다음에 채권 채무 계정, 사용자 계정 쭉 나와 있죠.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자금 계정 해갖고서는 엔터 띵. 주요 계정이 뭐 있나 볼까요? 주요 계정 통합 계정 나와 있네요. 그럼 여기 관련 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통합 계정 그렇다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근데 별도로 여기 지금 손댈 것은 사실 없어요. 오케이? 확인만 해보시고 관련 계정이라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아야 나중에 조회 문제에서 조회하라면 찾아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시게 되면 회계 연결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아,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ERP 시스템은 회사 전체에서 사용된다 그랬었죠. 그러면 다른 부서들은 회계 계정 이런 거 알까 모를까? 모르는데 이네들은 자기네가 매번 생산이 됐던 구매가 됐던 총무가 됐던 하던 일 뭔가 입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료를 거기다 입력하게 되면 얘가 회계 처리가 자동 되게끔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총무부서에서 볼펜이나 노트나 뭐 이런 거 사갖고 왔어. 그럼 그거 내용을 입력하겠죠. 근데 얘가 관련된 요거의 회계 계정은 소모품비예요. 아니면 소모품이에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사적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회계 프로그램들은 회계 처리는 다른 부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네 거 입력이 됐을 때 요 항목들은 회계 계정 처리 계정 과목이 요거에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거 누가 알겠어요? 회계 담당자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을 보시게 되면 수행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 우선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서 한번 모양을 보셔야지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고요. 우측 상단에 초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초기 설정을 클릭을 띵 해봤더니 영업관리 체크해 놓고 수금, 전표코드 수금, 선수금 정리 별거 쭉 다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여기 모듈에 보시게 되면 영업관리, 무역관리, 계속 생산관리 이런 쪽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지금 전표 연결로 이런 계정으로 처리하세요라고 지금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가 세팅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클릭하셔가지고 적용 누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체 클릭한 다음에 적용 띵 누르시게 되면 연결 계정을 초기화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여기 수금 관련돼서 뭐 알아서 지가 다 연결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세팅을 안 해놓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입력하더라도 회계부서로 회계 처리가 된 전표가 자동으로 오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세팅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 173페이지는 세팅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게 되면 거래처 등록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금 등록도 해봤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내역, 관련 계정, 그 다음에 회계 연결 계정 과목 여기까지 해봤죠. 하나 더 뭐 남았어요? 맨 마지막에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계정 과목 등록은 바로 계정 과목 등록이 어디가 있을까요? 자, 얘는 지금 현재 이렇게 번호가 나눠져 있는 게 지금 계정 과목은요 순수하게 우리 회계부서에서 사용하는 거죠. 조금 전에 회계 연결 계정 과목인 경우에는 회사 전체에서 다른 부서들을 갖다가 전체 총괄해주기 위해서 세팅을 한 거에 반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프로그램에서 내용 배웠던 것 중에서는 계정 과목은 회계부서에서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회계 밑에 회계관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이제 회계부서에서 해줄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관리에서 계정 과목 등록이라고 보시게 되면 기초정보관리 회계부서에서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부분 기초정보라고 되어 있죠. 계정 과목은 우리 그 스마트 A에서도 그다음에 K랩에서도 기초정보관리에서 등록해 줬었잖아요. 계정 과목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계관리에서 밑에서 두 번째 기초정보관리에 계정 과목 등록을 클릭하시게 되면 확인 누르고요. 자, 이런 거 그때 바뀌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잠깐만 봐봐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보시게 되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용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변경되기 전에는 얘가 어떻게 사용됐었냐면 여기 투자자산에서 이런 항목이 지금 옆에 비교를 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즉 회계 규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국제회계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재무회계에서도 기정들의 구분과 용어들이 바뀐 걸 좀 적용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세팅을 해놓고 2007년도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죠. 근데 우리가 따질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시고 네 하고 네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존 과목 나온 거 보니까 모양은 조금 색다르긴 하지만 우리 그 K랩이나 저기 뭐죠? 스마트에서 본 거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코드로 다 등록되어 있고 거기 또 보기는 더 편하지 않나? 자산은 유동자산,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구분되어 있고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 구분되어 있고 코드가 다 포함돼서 옆에 설명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또 수익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7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계정 과목 및 관리 항목에 다음의 내용을 좀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는 계정 과목을 변경해 달래요. 계정 코드 번호는 10700이라고 되어 있죠. 앞에 세 자리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뒤에 107 다음에 00 두 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걸 세목이라고 불러요. 이건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지난번에 제가 예를 들어서 소모품비 하게 되면 소모품비 안에 종류가 전산용품비, 사무용품비, 탕비실용품비 더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사용할 때 세세하게 구분할 때 얘를 나눌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거예요. 그 앞에 세 자리만 보면 앞에서 배웠던 코드 번호들하고 거의 흡사하단 말이죠. 107은 여기 당좌 자산에 있는 항목이겠죠. 여기 클릭하셔서 107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유가증권 클릭하시고요. 계정 과목명을 유가증권이라는 용어 사용 안 한다 그랬죠. 지금은. 그래서 유가증권이라고 되어 있는 걸 오른쪽에 클릭하시면 얘를 뭘로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지금 수정해달라고 이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단기 매매증권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잠깐만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똑같이 어디 갔어? 지금 계정 과목 명칭 바뀌었죠. 왼쪽에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그 계정 과목 똑같이 써주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 써주시고요. 자, 근데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지금 계정들이 열이 딱 맞춰져서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만 줄이 안 맞죠. 칸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조정해 준다고 되어 있느냐면 옆에 위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간격 조정이라고 되어 있죠. 간격 조정을 갖다가 출력 계정명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간격 조정해 주세요 하고 띵 누르게 되면 칸이 옆에 하고 딱 맞게끔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왜 안 돼? 이건가 보다. 됐다. 여기 출력 계정명 보조언어가 아니라 출력 계정명 여기 나와 있죠. 요거 보조언어 말고요. 여기에다 놓고 간격 누르면 칼이 딱 이렇게 맞추는 기능이 여기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일단 여기 계정 과목 등록까지가 아마 이 파트에서가 끝날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이 파트 마무리 짓고서는 녹화하는 거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계정 과목 등록하라고 해서 유가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지금 바꿔주었고요. 그런 다음에 요 칸 맞추기도 간격 맞추기로 해갖고서는 수행을 마무리 지었어요.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176페이지에 보시면 두 번째 문항이 계정 과목을 이번에는 등록을 하라고 하네요. 영업 외 비용 코드 범위 내에서 936번이죠. 00두 개는 세목이라 그랬어요. 좀 이따 연습할 건데 936번에다가 매출 유리씨 생각나는 거 나왔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과목 등록하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너무 많으니까 당좌 자산이 좀 줄여서 전체 계정 이 계정 체계라 그랬죠. 이거를 계정 체계를 갖다가 보시고 난 다음에 여기 영업 외죠. 영업 외 비용이 어디나 봤더니 손익 계정에서 영업의 비용 맨 밑에서 세 번째 있네요. 그죠? 얘를 플러스 키 눌러서 늘리신 다음에 936번 찾으면 회사 설정 계정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랬죠. 그럼 계정 과목에다가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계정 띵 입력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조 언어에도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띵 입력해주고 칸 맞춰야 되죠. 간격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조형은 됐고요. 그 다음에 계정 구분을 3번으로 해달래요. 계정 구분 3번 일반 계정 구분 3번 일반. 그 다음에 입력 구분은 입력 가능으로 해달래요. 당연히 입력 가능해야겠죠. 자, 수정하시오. 수정 다 했죠. 이것도 별반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 내용 들어가는 게 조금 많다 뿐이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 우리 그 K랩에도 다 있어요. 있는데 걔네들은 굳이 그걸 물어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ERP 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코드 이렇게 설정을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계정 이런 거 사용하신다 그러면 여기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보니까 세목, 아까 얘기했던 거 세목을 등록해야지 되는데 원래 판관비 계정은요 813번 접대비가 계정인데 이 접대비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해서 관리를 하고 싶대요. 접대비 중에서 813하고 01번은 접대비 중에서 일반 접대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13번에서 02번은 경조사 접대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813번 중에서 세 번째는 문화 접대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싶대요. 자, 그러면 접대비라는 계정 통합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제 얘를 이제 등록하게 되면 813번 자체는 사용 못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 그걸 사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세목이. 그래서 얘도 판관비 클릭해서 눌러 놓으시고요. 813번 813 접대비 클릭했죠. 클릭을 해놓고서는 여기 오른쪽에 위에 보시게 되면 거기 세목 추가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목 추가. 이 접대비를 세 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변경 전에 001 81301 여기가 있어요. 확인 누르시고요. 그러면 81301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밑에 뭐라 그러지 이거를 하여튼 다운된 거 하나 생겼죠. 거기다가 뭐라고 입력하냐고요?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접대비라고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일반 접대비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 다시 하나는 입력했고요. 그럼 접대비 이렇게 보면 세목이 생기잖아요. 잠깐 한번 보고만 넘어갈게요. 813번 접대비 자체는
여기 보시게 되면 입력 불가라고 이제 나와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는데 혹시 참고하라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고요. 자, 일반 접대비 이렇게 해놓고 대신 전 세목인 거기 일반 접대비는 입력 구분이 입력 가능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똑같아요. 다시 접대비를 클릭하시고요. 두 번째 세목 추가할 때 세목 추가 이번 두 번째 되겠죠? 두 번째로 똑같이 접대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접대비 띵 다 돼있음 입력 가능 됐어요. 다시 세 번째 거 세목 추가 해놓으시고요. 똑같이 접대비 해놓으시고 이번에는 문화 접대비 띵 됐어요. 자, 여기 끝에 번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도 이해가 되셨고 세목이라는 게 뭔지도 이해가 되셨죠. 또 회사에서도 이렇게 세목으로 해서 접대비를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설명해 드렸던 거는 소모품 갖고 해드렸었잖아요. 소모품도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참고로 보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76페이지의 마지막 네 번째 관리 항목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관리 항목 수정은 또 뭔가 봤더니 이번에는 814번 통신비 갖고 한번 해보래요. 통신비는 바로 밑에 있네요. 통신비 누르시고 핸드폰 번호별로 관리하고 예산 통제는 월별로 관리하고자 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 관리 항목에서 보시게 되면은 안 보여. 관리 항목 코드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어디 갔어요? 관리 항목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관리 항목명이라고 지금 여기 통신비에 대한 관리 항목명이 밑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커서 클릭하신 다음에 F1을 이렇게 눌러 보시게 되면 지금 거기 항목에서 지금 핸드폰 관리를 좀 별도로 하려고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었죠. 관리 항목에서 여기 L3 아까 등록해 놨던 거 있죠? 맨 밑에 L3 핸드폰 번호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가 좀 추가시키고 싶다는 뜻이에요. 핸드폰 번호별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 통신비에서 코드 번호 L3 핸드폰 번호 등록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대변 입력 필수라고 되어 있는데 대변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대변 차변 대변 다 뭘로 해달래요? 필수라고 해줬죠. 그럼 이게 관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통신비라는 걸 갖다 계정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전화번호 입력하라고 자동으로 틱 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입력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 입력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려면 선택이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핸드폰 번호별로 관리하려고 통신비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여기 필수라고 넣어놔야지 이거 입력하지 않으면 전표가 완성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변, 대변, 필수 1번을 선택 이렇게 해주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예산 통제 방법. 예산 통제 방법은 어디 있어요? 요 밑에 보시게 되면은 글자가 많으니까 그 핸드폰을 갖다가 월별로 통제를 하고 싶어요. 그 통신비로서. 그럼 여기 월별 통제 말고 또 뭐가 있나 한번 눌러봐요. 분기별 통제도 있고 반기별 통제도 있고 연간 통제 다 있죠. 그죠? 그럼 왜 이걸 구분하나요? 여러분이 여지껏 어디서도 배워보지 못했던 예산 통제라는 걸 배우시게 될 거예요. 바로 이게 각 회사에서 예산을 짠 다음에 예산 통제하는 방법인데 제가 주변에서 여지껏 강의하는 거 들어봤을 때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수업은 없었어요. 이건 ERP 수업에서만 있는 수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산 통제를 하기 위해서 얘를 월별로 통신비를 얼마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걸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예산 통제를 월별 통제를 해주세요. 그럼 통신비는 월별로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실제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4번까지 관리 항목 수정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직접 다 입력을 해 보셨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이 입력된 항목들은 여기 178페이지까지 화면에서 어떤 거 어떻게 하라고 설명 나와 있고 이론에 대한 정리사항은요. 이론에 대한 정리사항은 거기 꼭 알아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해당되는 것들 주요 항목 설명이 뭐 이렇다 저렇다 계속 쭉 나오고 있네요. 연동 항목 표시라든지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습한 내용들, 연습한 내용들에 대해서 17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출제 유형, 계정 과목 등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문제 2개 나와 있네요. 거기까지 한번 이런 식으로 계정 과목 등록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문제를 물어볼 겁니다. 나온 걸로 따져서 연습을 해보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기 첫 번째 항목이 어디였었죠? 기초정보 관리에 대해서 계정 과목 등록까지 끝났죠? 여기까지 해서 이 동영상 수업은 마무리를 짓고요.